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소액으로 안정적인 월세를 거둘 수 있는 상가투자 경매 물건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정확한 권리 분석을 통해 싸게 낙찰받는다면 매월 꾸준한 월세를 주는 아주 좋은 상가겠지만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기회인지조차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번호 하나에 물건 번호 6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명이 6개의 부동산을 소유했는데 6개의 부동산을 따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1번부터 6번까지의 물건은 한 사람의 소유였지만 나중에 낙찰이 되게 되면 1번은 A의 소유자, B번은 B 소유, 3번은 C 소유자, 소유자가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잘 가져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괄 매각이라고 하는 거고, 일괄 매각은 사건 번호 하나에 뒤에 물건 번호가 붙는다. 물건 번호는 이렇게 가로치고 나오는데 실제로 경매에 입찰을 하실 때 사건 번호 옆에 물건 번호 제대로 안 떠오시면 폐차됩니다. 근데 보통 사건 번호 하나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면 6개가 소유자가 같으니까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 아파트 하나 상가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럼 2개가 경매에 같이 붙이잖아요. 예를 들어 2023 1에 24에 1번에 가로 열고 1번 아파트, 가로 열고 2번은 상가. 2개를 같이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지고 채권을 다 갚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근저당을 발생시킨 거예요. 6개를. 다 같이 팔아야 근저당을 갚을 가능성이 크니까. 왜냐면 따로따로 팔게 되면 근저당을 한 번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6억을 근저당을 발생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를 다 매각을 해서 6억에 대한 근저당을 해결해줘 라고 은행에서 신청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물건 번호 6개가 이렇게 붙는다. 이거를 물건을 보기 전에 항상 말했던 것처럼 위치가 제일 중요하니까 위치 한번 볼게요. 저 천안은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이쪽이 서북구, 이쪽이 동남구. 근데 동남구는 보면 여기까지도 다 동남구예요. 이렇게. 근데 서북구는 이 위에까지가 다 서북구, 서쪽에 북구, 그 다음에 동쪽에 남구, 여기까지가 다 이만큼이 동남구다. 저희가 항상 서북구를 갔던 이유는 서북구 쪽에 개발방이 그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심지어는 천안 아산하고 여기 탕정지구를 포함해서 이만큼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가고 있으니까. 천안 아산이 만약에 합치게 된다고 거의 광역시급의 파워가 나오니까 하나의 생활권으로 흘러간다. 저희가 맨날 갔던 데가 이 불당동이었잖아요. 불당동은 이미 비싸고 좋고, 좋은 이유는 신도시가 잘 깎아놔서 그런 거예요. 아파트도 계획이 잘 돼 있고 상가도 그거에 맞춰서 돼 있고 학교, 학군, 상권 모든 게 형성돼 있으니까 교통까지 완벽하니까 불당동이 제일 좋은 거고, 이 동남구를 한번 가보시면 대전이랑 비교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경매물건 나온 데가 여기거든요. 신부동 같은 경우에 옛날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예전에 천안 법원 자리예요. 여기 다 낮은 아파트 이렇게 보이시죠? 요만큼을 아파트를 개발한 거예요. 이 사진하고 현재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온 거고 이 밖에가 얼마큼 바뀌었냐를 한번 봐보세요. 밖엔 똑같죠. 아파트만 들어왔지 밖엔 똑같아요. 수도권은 재개발을 해도 이미 근린이 빵빵하거나 학권이 좋거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을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재개발만 했을 뿐 주변이 똑같아요. 이 아파트가 2144세대예요. 파워가 엄청 세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로드뷰. 2144세대. 이게 정문이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불당동 한번 생각해보고 요거 뒤에 뭐가 있어요? 이 뒤에 딱 생각해보시면 보통 이 정도의 규모의 2개의 큰 7층짜리 상가가 있을 거예요. 파리바게트, 그 다음에 뚜레쥬, 그 다음에 옆으로 백다방, 그 다음에 롯데리아. 머릿속에 있으시죠? 그 다음에 약국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김밥집 이렇게 있고, 2층에 병원, 3층에 병원, 4층에 학원, 5층에 사무실, 이렇게 세팅된 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2140세대. 그죠? 이 앞에가 이래요. 이거 재건축했잖아요. 재건축할 때 그거 상가를 분양을 안 하지? 상가를 지적 편집도를 볼게요. 이 근처에 상업지역을 좀 넣었으면 7층짜리 상가를 지을 수 있는데 일종일반인데 상가를 어떻게 올려요? 일종일반에 밖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불편하죠. 여기 이렇게 아파트가 좋아도 어디로 나가? 저까지 가야 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상가랑 아파트는 한 세트예요. 토지랑 상가랑 아파트가 3개도 한 세트예요. 상가가 좋아야 아파트 값이 오르고 아파트가 좋아야 상가가 오르죠. 이거는 아무리 이 아파트가 좋아도 상가가 이러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후문 한번 가볼게요. 후문은 과연 더 좋을까요? 후문 뒤에 생각하면 좋아야 되는데 또 이래요. 그럼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어디 가서 돈을 쓰며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어요? 아파트가 아무리 좋아도 상권이 맞춰주지 않으면 아파트 값이 오를 수가 없다를 말하는 거예요. 경매물건 나온 거는 여기 단지 내 상가 요거예요. 단지 내 상가는
당연히 세대수에 맞게 만들어 놨겠죠. 요게 단지 내 상가예요. 여기 밑에도 단지 내 상가도 있지만 물론 얘네 단지 내 상가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4층으로 줄였거든요. 요 중에 지금 경매물건 나온 건 여러 번이 경매물건 나오고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판단을 잘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게 여기서 2144세대가 여기 와서 돈 쓰는 거예요. 여기요. 근데 여기가 구도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터미널 있고 여기가 번화가인 거죠. 터미널에 CGV 있고 최소한 소아과 정도는 있어야 돼요. 소아. 내가 아파. 열이 막 올랐어. 내 집 앞에 걸어는 갈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걸어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그럼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천안에 불당동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제일 좋은 아파트가 34평 기준으로 8억 정도예요. 그럼 여기도 34평이거든요. 요거 아파트 여기는 얼마예요? 그 반대로 제가 물어보려고 얼마일 것 같아? 지금 제가 안 좋은 조건을 쭉 깔아놨잖아요. 얼마 할 것 같으세요? 여기 34평. 5억? 4억이랑 비교해봐야겠네. 여기 아파트 3.5억이에요. 그죠? 이거 2019년 준공이거든요. 2019년 얼마 안 됐네. 5년밖에 안 된 아파트고 34평이고 2140세대 대단인데 4억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억 전세를 사는 사람과 5억 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규모를 생각해 보세요. 소비 규모.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이제 커피만 이렇게 있긴 한데 커피 말고는 어디 가서 뭘 하라는 거지? 병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아파트 가격이 3.5.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아파트를 재개발을 했어요. 만약에 얘네가 더 재개발을 잘하려고 했으면 상권이랑 같이 하던가 더 크게 하던가 이렇게 아마 재건축 재개발을 해봐야 그 아파트 가격은 그냥 거기서 머무는 거지. 이거 도시를 전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아무리 아파트를 부분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이 동네가 근본적으로 좋아지진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재개발 재건축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런다고 한들 이 동네가 근본적인 개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거 환경 개선에서 끝나는 거지 이 동네가 막 엄청 좋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아실 보시면 여기도 이미 재개발에 포함돼 있어요. 근데 얘를 재개발한다고 해서 아파트 값이 불당동처럼 막 7억 8억 6억 하니 아니에요. 얘도 그냥 아마 이 근처에서 끝날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고 얘가 지금 법원 자리였거든요. 법원이 있다가 나갔어요. 나가고 여기다 580세 정도 되는 아파트를 짓겠대요. 또? 네? 가장 정상적인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잘 봐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야. 이 아파트가 지금 넉넉 잡고 4억이라고 칠게요. 그럼 얘 밀어내고 분양하면 이 분양가 얼마로 책정할 수 있어요? 4억 못 넘겨요. 그죠. 그럼 이거 아파트 지면 지금 건설비도 올랐고요. 근데 이거를 580세대를 져가지고 4억에 분양하면 분양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 얘도 이런데. 그럼 4억을 분양가를 넘지 않는데 시행하다가 안 한다고 포기하고 나갔어요.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 6억짜리를 분양하는 게 훨씬 수지타산에 맞지. 여기 어떻게 4억짜리를 분양하겠어요? 그거는 거의 희생에 가까운 거예요. 건설사 보고 니네 희생해 이런 뜻인 거예요. 얘 경매물건 나온 걸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좀 가격이 저렴하면 소비가 낮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가 신부동 행정복지센터. 그 중에 여기 학원이 경매에 나온 거거든요. 여기 학원인데 요거를 보기 전에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상가를 봐야 되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에 병원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어학원이거든요. 병원이 있어줘야 돼요. 그 상권을 판단하는 거는 저는 피부과예요. 피부 질환이 있어서 가는 피부과가 아니고 미용의 목적으로 가는데 피부과가 있냐. 그 다음에 하나가 더가 성형외과. 성형외과랑 피부과가 있다는 거는 그 상권이 엄청 좋은 상권이고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 심지어는 소아과도 없으니까. 소아과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지. 왜냐면 내가 아팠을 때 뛰어가야 되니까. 그럼 다시 이거 볼게. 리아 헤어. 객관적으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게. 이 상가를 소유한 사람 입장과 여기서 임차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본 마음부터 출발하셔야 부동산이 잘 보여요. 네. 200 넘는 것 같아요. 200 받고 싶으시죠? 11평에서 13평. 저는 여기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180 이상 못 줘요. 못 줘요? 왜냐면 여기에 200 줄 바야 이 앞으로 가지. 1층짜리 상가 일로 가지. 일로. 그럼 더 싸요? 이거 당연히 200 이상 달라고 하면 못 버티고 나가요. 손만두 집은 얼마 받고 싶으세요? 평수도 작고 전면 코너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얘는 그 얼마 100만 원이요? 1층인데 너무 갑자기 훅 내리시니까 당황스러워. 사실은 업종도 되게 중요하고 위치도 되게 중요한데 손만두 얘 입장에서 지금은 얘 그 손만두를 보시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얘기하신 거고 건물주 입장에서 생각하면 150은 받아요. 손만두는 아마 내 생각에 80밖에 못 진짜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동산을 말할 때 임차인의 입장과 임대인의 입장을 같이 봐야 돼요. 그 사이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정말로. 근데 이 상가주 입장에서는 최소한 170, 180은 받고 싶을 거예요. 왜 얘가 200 정도 받을 테니까. 얘도 200 안쪽으로 받을 테고 얘는 150 이상 넘기면 거기서 못 해요, 장사를. 그러니까 얘는 150 안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00 이상은 받을 거예요. 왜냐면 1층 상가니까 받고 싶은 마음과 주고 싶은 마음이 100만 원. 왜 1층 상가니까. 그냥 2144대세와 아마 그 언저리에서 만날 거예요. 한 칸 올라가 볼까? 얘는 어떨까요? 그러면? 아이고 더 어려워진다 진짜 2층이라. 아이고야. 어렵죠? 근데 여기 원래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병원이 없어. 근데 불티운건 있고. 수업하고 약국 좋은 거 있으면 딱 맞는 소리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어학원 2개 하고 그다음에 줄넘기 하나, 미술학원 하나 있어요. 이 태권도가 안 들어가고 줄넘기가 있는데 2층에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소아과 있고 수학과. 여기 치과 있고 맞아. 그다음에 수학학원, 영어학원, 태권도학원, 미술음악학원 이렇게 들어오면 세팅이 딱 맞는 딱 좋다. 여기 파리바게트, 여기 커피 전문점 백다방, 여기에 맘스터치, 여기에 미용실, 여기에 손톱 네. 이렇게 세팅이 돼야 매니저. 이 상가에 와서 완벽하게 돈 쓰고 가요. 그렇지. 잘못했다. 근데 이 세팅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소비자가 하는 거지. 근데 제일 잘 된 상가주는 뭐냐면 나 그 업종 아니면 여기 못 들어와 라고 건물주가 딱 마음 먹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파리바게트 안 들어오면 내가 파리바게트 유치한다. 파리바게트를 내가 유치하면 그 다음부터 옆으로는 그거에 맞게 세팅이 쭈루룩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치해서 건물을 잘 맞췄으면 아마도 아파트 값이 지금 4억 원저리 가 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하고 상가가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근데 두 칸이 경매에 나왔는데 두 개 합쳐서 232만 원 내요, 월세를. 두 칸이 232만.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이제 이 상가를 이걸 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임차인이랑 재계약을 나랑 할 마음을 이해하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쭉 보고 여기까지 이해한 상태에서 한번 보면 임차인이 지금 한 칸당 이렇다고 계약을 했는데 보나 마나요 이거 4천에 232만 원. 세죠? 세게 내고 있어요. 지금 영어가 쓰는 호실이 어디요? 5호, 6호, 7호, 7 빼고 5실이나 8호까지 있어요. 하루까지? 이번 주 일요일 날 뜬 물건이고 100%의 1차 했던 물건이고 아직 매각 물건 명세서도 안 나온 물건이에요. 근데 제가 한 이유는 이거 지금 가서 확인해야 가장 큰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보셔야 되는데 7호, 8호까지 감정평가사를 보니까 그래요. 1호부터 4호까지 공실이고 5, 6, 7, 8을 쓰잖아요. 이 중에 제일 좋은 상가가 어디예요? 1층이라고 따지면 보나마나 7호가 제일 좋아요. 왜 여기가 코너기도 하고 여기 주민센터가 있으니까. 그죠? 눈에 제일 잘 띄니까. 그 다음 2층으로 올라가도 똑같아요. 6층, 7층까지 올라가요. 어디가 제일 좋냐를 말하는 거예요. 7층 가면은 이거 엘리베이터 앞에? 좋다. 7층 앞에는 무조건 엘베 앞이에요. 여기까지 사람들 못 가. 내렸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학원이 어디 있어? 301호 어디 있어? 309 어디 있어? 몰라요. 309로 오세요. 못 찾아요.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병원을 하거나 학원을 한다. 그럼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차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리자마자 내 학원이 눈에 딱 들어와야 돼. 학부모가 상담 오시는데 3층으로 오셔서 엘리베이터 앞에 바로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엘리베이터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끝에 있어요 말하면 부모 찾아가다가 어디야 가다가 화가 나 이미 앞으로 상가를 산다. 그럼 1층이면 당연히 코너고 만약에 탑층으로 올라갔다 코너보다 어쩌면 엘리베이터 앞에 끼고 있는 예상가를 사줘야 얘를 끼고 같이 이렇게 임차가 맞춰줘요. 얘가 3억이고 얘가 2.5억이야. 얘는 평수가 작아서 그 무엇도 못해. 그러면 얘를 분양받는 게 어쩌면 현명한 걸 수도 있어. 얘랑 얘 임대가는 별 차이도 안 나, 사실. 근데 얘 없이는 얘가 아무것도 못해.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상가를 5층, 6층, 7층이라고 하면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상가를 사시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얘는 공실 날 가능성이 적어요. 얘 같은 경우 5, 6, 7, 8을 다 쓴다. 만약에 5, 6의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러면 재계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왜? 7, 8을 쓰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만약에 얘가 마음이 변했어. 그러면 1, 2, 3, 4로 도망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얘네가 1, 2, 3, 4에 쓰고 있었어. 근데 낙찰자가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괴롭히고 임차료도 자꾸 높여달래. 그러면 도망가요. 5, 6, 7, 8로. 야, 5, 6, 7, 8이 임대료 더 싸게 주는다. 현장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지금 5, 6, 7, 8을 충분히 잘 쓰고 있고 그 정도의 높은 임차료와 장사가 잘 되는 거로 되기 때문에 얘가 낙찰 받는다고 해서 이 단지 내 상가에서 다른 데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단지 내에서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다른 데로 못 간다. 그리고 이만큼의 평수를 있는 데도 없다. 4층도 지금 꽉 차 있잖아요. 얘네가 갈 수 있는 데는 단지 1, 2, 3, 4 1, 2, 3, 4 아니면 11인데 이 뒤는 또 후면 상가는 안 갈 거예요. 입장에서 고민을 할 거예요. 그거를 잘 심리를 파악하면 아마 재계약이 되거나 아니면 이 높은 임차료를 왜 내고 있는지까지도 판단을 할 거예요. 여기 임차료가 맞는지 확인, 그 다음에 얘네한테는 월세를 얼마 내는지를 확인해줘야 여기가 306호, 305호, 그 다음 옆에가 이게 벽을 치고 여기가 307호, 여기 건너편이 308호. 여기 목도를 자기 것처럼 다 쓰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경매는 305호, 6호가 나왔다. 과연 저 뒤에를 계약을 포기하고 나랑 재계약을 안 할 거냐 할 거죠. 원생도 머리가 보이고 신발 이렇게 입고 이런 데다 엘리베이터 열리면 이렇게 보이고 여기로 들어가서 애들 교육받는 거예요. 문이 이거예요. 이걸 경매로 내보냈는데 지금 5호, 6호는 230만 원 월세를 내는 거고 1호부터 4호까지는 공실이잖아요. 공실 관리비를 못 내는 거예요. 이분 지금 6억 대출 받았거든요. 6억에 120% 설정했으니까 아마 4억 8천 정도 대출 실행하셨을 거예요. 4억 8천에 대한 대출이자를 200 정도예요. 근데 월 230만 원을 받고 대출이자 200 빼면 30만 원밖에 못 남아. 근데 1호부터 4호까지 공실관리비를 내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야, 본인 입장에. 빨리 현금 흐름이 막혔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현금이 잘 안 돌기 때문에 이거 6개를 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예. 이제 우리는 낙찰자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만약에 얘가 진짜인지는 현장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어요. 언제보다? 개시 결정입니다. 근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니 소액 임차인에 포함돼 안 되고 못 받아. 근데 지금 232만 원씩 하고 8개월 이상 월세를 안 냈을 테니까 2천만 원 정도 세이브했을 테고 실제 떼이는 금액은 2천만 원 정도다. 제가 상가 계산하는 방법 뭐라고 했었죠? 요게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요게 한산 보증금이 232만 원에 100을 곱하면 2억 3,200. 거기다가 보증금 4천을 합치면 2억 7,200. 요게 나라에서 생각하는 이 상가의 가치예요. 여기다 곱하기 2. 그럼 이 상가는 얼마다? 5억 4천짜리 상가예요. 나라에서 봤을 때 너 이 임차료로 맞추고 있잖아. 너 이 임차료 맞추고 있으니까 너 나한테 세금 5억 4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가 소유주한테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럼 이게 지금 이 임차인이 진짜고 이 임대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럼 이 상가는 얼마짜리다? 5억 4천짜리 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임차료를 나한테 꾸준히 낸다. 비싼 않나? 비싼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고 이 상가 이걸 나한테 꾸준히 낼 수 있냐가 판단이에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님이 과연 이걸 5억 4천에 감정을 했을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3억 5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동산에 가서 위에 있는 상가 3억 5천에 살 수 있는데 보증금 4천에 월 230 내. 너 이거 살래? 라고 말하면 사요. 사죠. 월세 때문에. 사요. 근데 부동산이 더 잘한다고 저 사람 도망갈 거야. 6개월 뒤에. 아 여기 안 돼. 그리고 저 사람 나가면 상가 그냥 다 공실나. 그리고 그거 월세 절대 못 받아. 라고 말하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 때문에 내가 건물주라서 네가 여기서 장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대예요. 너가 여기서 사업을 잘 해주니까 내가 그 임대료를 잘 받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큰 실수는 갑질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얘 나가면 큰일 나요. 네. 마찬가지 위에 줄넘기하고 그 미술학원이 얼마 임차료를 내는지도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얘네가 공실 났으면 나도 그 정도 임차료밖에 못 내겠다 싶은데 지금 4천에 230을 낸다는 거는 엄청나게 고마운 임대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잘해줘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2천만 원 떼었으니까 렌트프를 6개월을 주던 아니면 이 사람들 붙잡기 위한 행동 이게 어쩌면 비즈니스고 영업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낙찰받으면 가서 바로 갑질해야지 아니면 여기서 240 받아야지 이러면 도망간다니까요.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를 재계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월세를 깎으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월세 5만 원을 깎으면 내 건물 가치 1,000만 원이 깎여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렌트프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여기서 만약에 너무 비싸요 월세료가 좀 깎아주세요라고 말해서 30만 원 깎잖아요. 그럼 내 상가 6천만 원 깎이는 거예요. 5만 원이 내 상가 1,000만 원의 가치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10만 원씩 제가 6달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안정감 취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원계약으로 하시죠라고 말하면 나한테 60만 원 손해 보는 것 같은데 그 60만 원이 손해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엄청 큰 이득이에요. 그 이미 싸니까. 네. 월세는 같이. 월세는 절대 깎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렌트프리로 대체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니까 수익률을 가볼게요. 만약에 진짜 이상가를 계약하겠다 싶으면 100% 낙찰 받잖아요. 그러면 수익률 100%. 70%의 낙찰 받잖아요. 그러면 투자해가지고 100%. 좋은 게 아니고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안에 있는 임차인도 아마 지금 낙찰에 대한 고려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1차에 근데 매각물건 명세서가 안 나왔고 실제로 가서 재계약을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거 만약에 판단이 그렇다고 하면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땅도 똑같지만 얘도 똑같아요. 이거 지금 100%이고 매각물건 명세서 안 떴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리고 전에 있는 낙찰가를 보니까 2020년에 낙찰받은 결과를 봤을 때 공실일 때도 1억 7, 8천에 막 가져갔어요. 만약에 지금 관심 없는 100%의 낙찰이 아니고 70%까지 떨어지잖아요. 사람들 그때부터 분석 들어가요. 306호는 절대 안 빠져요. 분양 받을 때도 엘리베이터 앞에를 하나 딱 받아 놓으면 그거는 끼고 임차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가예요. 낙찰 받고 와 이 정도를 본다? 이거는 욕심이에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아. 시장에서 이 상황을 가만두지 않아요. 경매 시장에서. 분명히 2차까지 떨어지면 왜냐면 오송 상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그것도 한들레이 92% 있었는데 95%에 가져갔잖아요. 아 그거 아까워. 난 그거 좋았어. 그거 생각해요. 훨씬 더. 그거 제가 그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100%에 가져가세요. 96% 쓰라고 하면 아무도 안 써. 그 행위 할 수가 없어. 경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지나간 결과긴 하지만 이것도 똑같아요. 나갈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꼭 확인해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갔을 때 사람과 15명 70% 떨어지잖아요. 벌써 20명 이상 왔다 가요. 그럼 영화학원 원장이 벌써 저기도 이제 땅만 먹지. 열받는 거예요. 정보 안 알려줘요. 아 됐고 앞에 사람 다 갔으니까 다 알려줬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말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한번 좋습니다. 해보시면 좋지 그리고 저기 알려주셔요. 경매 물건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공인중개사님과 어학원 원장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찾아간 덕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향후 재계약 여부와 정확한 수익률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신부동의 부동산 상황과 향후 신부동이 어떻게 변화될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매를 혼자 어렵게 시작하고 있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권리 분석, 물건 분석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거나 댓글을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의 발전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와 같이 해주시고 제 채널이 커질수록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매 물건과 돈이 되는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시청자분들이 같이 성공할 수 있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더 좋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